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것 나란마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고하는 글쓰기를 배워볼 겁니다. 상느 버전이냐 핵바 버전이냐 라고 한다면 아주 초핵바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느 버전을 만들기 앞서 핵바 버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요. 왜냐면 시험이 아주 임박한 친구들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내일이 시험이다, 아니면 1시간 뒤면 시험이다 하는 친구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이라도, 이 핵심만이라도 알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최소 한 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아주 짧은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하죠. 보고하는 글쓰기,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첫 번째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보고하는 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하는 글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객관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성,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정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친구가 마우스를 들고 있어요. 마우스를 들고 있는데 다른 A라는 친구에게 이걸 물어봅니다. 친구야, 이 마우스가 무슨 색으로 보여?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A가 검정색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A 말고 이제 다른 친구한테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B라는 친구한테도 무슨 색으로 보이냐 또 질문을 하니 B가 검정색이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대답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의 뜻이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은 대답을 하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객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것은 이것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자, 이번엔 질문을 달리합니다. 자, 이 친구가 이 마우스 좋아 보여? 라고 얘기했을 때 A라는 친구는 글쎄, B라는 친구는 마음에 들어, C는 극혐,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이 다른 반응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주관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관적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일 따름, 이거는 자신의 취향 아닙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것이 왜 중요하냐면, 보고하는 글은 사실에 근거해서 제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꾸며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실이라 인정할 만한 것을, 그 결과물을, 조사한 바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확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나라에는 그 미세먼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0에서 30까지는 좋음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요. 대기 상태가, 미세먼지가 어떻다. 그 다음에 30에서 80까지는 보통이고요. 80에서 150까지는 나쁨,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아주 나쁨, 뭐 그 정도 되겠죠. 미세먼지가 지금 현재 수치가 보통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건 정확하냐? 이게 정확할까요? 아니면 지금 미세먼지 수치는 3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하냐? 누가 봐도 수치로 나타내는 게 더 정확하겠죠. 때문에 보고하는 글은 두루뭉술하게 좋음, 보통, 나쁨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수치를 통해서 아주 정확한 데이터 값을 갖다 말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란 얘기예요. 정확성.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 알겠죠? 아주 정확하게 그 객관적인 사실을 콕 집어서 전달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알겠죠? 보고하는 글의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내용면에서 간결하고 명료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간결한 건 무엇이냐? 간단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아주 긴 문장이 있어. 그럼 문장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죠? 문장은 짧으면 짧을수록 아주 해석하기가 쉽죠. 때문에 문장이 긴 것보다는 좀 간결하게, 좀 짤막짤막하게, 간단하게 제시돼야 된다는 점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료하다는 것은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장의 해석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다른 방향에서 해석할 방향이 없을 정도로 아주 분명한 문장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손 좀 봐야겠구나. 자, 손 좀 봐야겠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만한 중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띠고 있는 걸 문장의 중의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손 좀 봐야겠다. 첫 번째는 그야말로 신체 부위에 손을 좀 보고 싶다. 뭐 지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손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거 봐야겠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손 좀 봐야겠다는 것은
수리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가 좀 약간 시원찮아. 그래서 야, 오토바이 이거 손 좀 봐야겠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세 번째는 혼을 내겠다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자,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는데 이 친구 좀 손 좀 봐야겠다 라고 얘기한다면 혼을 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은 뭐 앞뒤 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의미가 해석될 수 있겠지만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손 좀 봐야겠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이것은 명료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아주 분명한 어느 부분에서도 해석에 각각의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 만큼 아주 분명한, 누가 봐도 그 의미로 정확하게 해석될 수 있을 만한 그 문장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결하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데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 실험이 진행됐던지 관찰이 진행됐는지를 갖다가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결과가 어떤지를 갖다가 잘 드러나서 보고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결과는 모두 객관성과 정확성과 간결성과 명료성을 모두 다 갖춰야 되겠죠.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쓰기 윤리를 준수해야 됩니다. 자, 이 쓰기 윤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강조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쓰기 윤리는요. 자,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자, 왜곡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베끼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짜깁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출처 된다 안 된다? 이건 좋죠. 요 네 가지. 쓰기 윤리의 핵심 네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다 정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왜곡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설문조사를 했어. 그러니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주민들, 우리 동네 주민들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해서 그걸 내가 원하는 결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과 부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과 다르게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게 바꿔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곡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베끼기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남의 거 그냥 훔쳐와서 그냥 드래그해서 복붙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짜깁기. 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짬뽕 시키는 거. 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네, 천조각 같은 거 모아서 하나의 옷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건데, 근데 남의 어떤 결과물, 소중한 결과물을 모아서 또 저기서 또 모아서 이걸 갖다가 조합을 해가지고 마치 내 것이냐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출처. 이거는 밝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군가의 것을 가져왔을 때는 인용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책에서, 어느 저자의 어느 책에서 몇 페이지에서 이걸 가져왔다. 여러분들 뉴스 보면 가끔 뭐 국회의원들 논문 표절 논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표절이라는 말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사건이 되고 이슈화 되는 이유는 뭐냐면 출처를 안 밝혔기 때문이에요.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옮겨오면은 이건 도둑질이기 때문에 표절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출처를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죠. 논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인용했던 그런 논문들에 대한 명단, 책의 명단, 저자, 제목 다 쫙 이렇게 밝힙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출처를 밝히는 예가 되겠죠. 그래서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짜깁기 안 되고, 베끼기 안 되고, 왜곡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쓰기 윤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매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 사진, 도표, 그래프 이 세 가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네, 이것이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사진이라는 거 있잖아요. 도표, 그래프들은 다 모두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은 다 모두 어떤 특징이냐면 시각적인 자료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죠? 더군다나 이 사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글을 읽는 사람 아니면 보고를 받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시각적인 어떤 흥미를 돋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도표나 그래프는요, 쉽게 생각하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끔 해주는 어떤 도구적인 성격이 짙습니다. 네, 그런 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결국 얘들은 다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것들이에요. 다 이해를 돕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보고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찰한 내용을 갖다가 시각적으로 실제 사진을 찍어서 딱 보여주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의 결과값을 갖다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도표나 그래프를 사용하면 아주 좋잖아요. 결국 뭐든지 다 이해를 돕는 도구로서 사진, 도표, 그래프가 사용된다라는 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보고하는 글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보고하는 글의 구성 요소 간단하게 그냥 짚고만 넘어갈게요. 일단 동기 및 목적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왜 이 보고하는 글을 쓰게 됐는지 목적 뭐 이런 걸 얘기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 동안 기간, 그 다음에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방법,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관찰, 조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과, 실험조사 결과가 분명 나와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출처 혹은 참고자료, 이것이 등장해야지만이 됩니다. 네, 이것들은 사실 상당히 필수적인 글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애들 맞추게 하겠다 라는 식으로 선생님께서 문제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고하는 글쓰기 순서를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조사 계획을 세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은 자료 수집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보고하는 글뿐만이 아니라 모든 글은 어쨌든 글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요리를 할 때도 사실 요리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파든 뭐 닭고기든 뭐든 재료가 있어야지 요리가 만들어지듯이 보고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용 구성하기. 내용 구성할 때는 쓰기 윤리를 잘 준수하면서 뭐든지 다 어떤 과정 속에서든 다 쓰기 윤리를 기본적으로 준수하는 상태에서 써야 된다는 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서 쓰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고서 평가하기의 순서대로 보고하는 글 쓰기 순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요거까지만 핵심 가장 그래도 기본이 되는 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요 세 가지의 요소들을 갖다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네, 그 다음에 다음 강의, 즉 상르 버전에서는 이제 미래교과서의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하는 글들을 한번 좀 더 세세하게 좀 분석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네,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